고자와의 세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고자는 식색이 본성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아까는 그 생지위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같은 말이죠. 이거를 식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생존과 번식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화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전제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모든 생물은 어떤 생존과 번식이 어떤 진화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그 문점은 뭐냐면, 이는 사람의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하지만 의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의 기준이 되죠. 이것은 바깥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고자의 문제입니다. 맹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인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어? 오케이, 좋아. 하지만 의라는 것도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맹자의 주장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자는 식색이 성이다. 생존과 번식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사람의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고자의 주장이에요. 그랬더니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는 내면에 있고 의는 외면에 있다고 하는가. 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른이라고 하니까 섬기는 것이다. 그를 어른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니, 이것은 마치 저들이 하얀색이라고 부르기에 나도 그것을 하얀색이라고 하는 것 같다. 하얀색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외면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여전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전통적으로. 왜 그렇죠? 고자의 주장에 의하면 안 그러면 맞으니까, 안 그러면 혼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곧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어른을 섬기는 이유가 나온다는 것이 고자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서양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죠? 우리는 서로 어른 보면은 막 존댓말 쓰고 절도 하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할아버지나 아니면 나이 어린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없는 것 같죠.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고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마치 이 하얀색을 하얀색으로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도 하얀색이죠? 우리는 왜 하얀색이라고 불러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이거 하얀색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서양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화이트라고 부르죠. 왜? 그 문화권에서는 화이트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얀색이라고 부르는 것과 백색이라고 부르는 것, 화이트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어른을 섬기는 것도 바깥에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 고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얀 말을 하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을 하얀색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죠? 아까 생지위성,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고 얘기했을 때 맹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얀 깃털을 하얗다고 하는 것과 하얀 눈을 하얗다고 하는 것과 같은 하얀색이냐고 물어봤죠. 여기서 맹자는 그 말을 비슷하게 갖고 와가지고, 그래, 하얀색이라는 것은 백마라든가 백인이라든가 다 같은 하얀색이다. 한자 말을 좀 이해를 하면서 봐야 돼요.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백마와 백인의 비유를 들었어요. 하얀색 말의 하얀색과 하얀 사람의 하얀색은 같은 하얀색이다. 오케이, 이건 그래. 하지만 나이 많은 말을 나이 많게 여기는 것과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여기는 것도 차이가 없단 말인가? 여기서 나이 많은 말이라고 번역한 말은 뭐냐면 장마입니다.
장인만. 나이 많은 사람을 번역한 말이 뭐냐면 장인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또한 나이 많음이 의인가 아니면 그를 어른으로 섬기는 것이 의인가. 자, 나이 많음으로 번역한 게 뭐냐면 장입니다. 어른으로 섬기는 것을 장지자를 번역한 거예요. 이게 한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글의 문법을 학교 다니면서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영어의 문법을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죠? 단어가 동사, 형용사, 부사, 뭐 등등 뭐 대명사 이런 것들이 다르죠. 한 단어가 물론 어떤 많이 쓰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이면서 명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특수한 것들이 있지만 한자는 대부분이 단어 하나가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이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 장자가 그런 거예요. 장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가지고 길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어른 대접을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나이 먹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뜻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맹자가 뭐라고? 맹자가 언어 유희를 벌이는 겁니다. 백마와 백인의 백은 같다. 장마와 장인의 장은 같냐라는 얘기예요. 왜? 장마나 장인이나 다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백마의 백, 백인의 백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러면 장마와 장인의 장도 같은 장인데 왜 장마는 버리고 나이 먹었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장인은 섬기느냐는 얘기예요. 문제의 주제.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마와 백인을 바라볼 때 그걸 지칭하는 것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건 다르다는 것이 맹자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와 장자라는 말을 써요. 장자는 뭐냐면 나이 먹은 거예요. 장 뜻이고 여기서 장은 뭐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이 먹은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언어 유희를 벌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맹자의 주장이. 자, 그러니까 고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동생은 아끼고 진나라 사람의 동생은 아끼지 않으니. 그렇죠? 내 새끼는 아끼고 저기 남의 새끼는 안 아끼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나에게 기쁨이 기준이 있는 것이다. 곧 여기서 아낀다는 것이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낀다는 것이. 여기서 아끼다라고 번역한 말은 이 애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 고자의 주장이에요. 일단 그건 그렇다. 그런데 나이 많은 초나라 사람을 어른으로 여기며 또한 나의 어른도 어른으로 여기니 이는 나이 많음의 기쁨의 기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 많음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바깥에 있다는 것이죠. 아끼는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는 것이죠. 왜? 내 자식은 나와 가깝습니다. 훨씬 더. 근데 남의 자식은 나와 멉니다. 거리가. 그런데 우리 집안의 어른이나 옆집의 어른이나 우리는 똑같이 대합니다. 같은 예를 그렇죠. 우리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세대 하나 다녔죠. 동네 어른들에 대해서 같이 대합니다. 고자의 주장은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외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고자의 주장이에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나라 사람도 불고기를 좋아하고 나도 불고기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대상이 내 바깥에 있으니 그럼 불고기를 좋아하는 그것도 바깥에서 온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애매모호한데 이 논쟁이 고자가 주장하는 것은 누군가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이 많은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 장입니다. 장. 공경하는 이유는 그가
대상이 나이 많기 때문이지 내 안에서부터 그것이 우러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고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곧 어떠한 그 아끼든 그를 공경하든 좋아하든 그 대상이 바깥에 있을 때 그것은 내 내면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고자의 주장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가 불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저기 그 경상도 사람도 불고기를 좋아해요. 또 외국인도 와가지고 불고기 먹더니 환장하고 좋아해요. 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가 내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네. 불고기가 내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죠. 하지만 불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깥에서 누군가가 야, 너 불고기 먹어야 돼. 좋아해. 아니죠. 내 기호이죠. 내 본성이죠. 그러니까 곧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공경하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이 바깥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맹자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고자와 맹자의 논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자는 인간에게는 원래 빈 석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불선한 것이 없다. 본성 자체가 없다. 인간의 본성이 없다. 다만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하기도 하고 불선하기도 하다는 것이 고자의 주장이라고 그러면 맹자는 원래부터 인간은 선한 본성이지만 그 본성에 어긋나는 외부적인 힘과 환경 때문에 불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맹자의 주장이에요. 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네. 듣기에 고자는 조금 더 그냥 맹자가 고자에 의해 엄청 디테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맹자의 입장에서 썼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미 우리는 고자하고 맹자의 논쟁 중에서 역사적으로 누가 승리했죠? 맹자가 승리했어요. 이미 고자는 문헌 자체가 안 남아있어요. 맹자는 수많은 주석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맹자가 고자를 논파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현재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이? 라는 거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거리를 할 수 있지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온갖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한 가정을 피폐하게 몰아붙이고 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아넣고 하는 짓거리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것이지? 그냥 맹자가 이겼기 때문에 맹자가 정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맹자와 고자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한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맹자가 옳은가 고자가 옳은가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죠. 나중에도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책에 이런 예를 썼습니다. 스파르타라는 그 고대 히랍의 도시국가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스파르타. 근데 거기는 그 소수의 시민들이 어떤 정치와 전투와 통치를 맡고 대부분의 굳이 비유를 하면 노예와 농노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생활동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투교를 받습니다. 근데 그 스파르타에서 그렇게 그 훈련을 받는 와중에서 도둑질을 권장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러니까 내 이제 부대가 있으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 우리 부대 같은 경우에도 물자가 상당히 부족했대요. 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철모 같은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부대에서 쓰는 여러 가지 뭐 빗자루 잊어버리기도 하면 어떻게 하죠? 옆에서 들어가서 훔쳐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랬다고 해요. 스파르타에서는 그걸 권장했다는 거예요. 왜? 담력도 키우고 적과의 싸움이 있어가지고 적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 전투에서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리면은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 이유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걸려서 서툴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어떤 그 학생이 작은 여우 새끼를 훔쳤어요. 근데 얘가 훔쳐서 가져가는데 얘가 나와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물어뜯고. 그런데도 태어나기 싫다는 겁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얘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애를 결국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큰 죽고 나서 이제 상을 준 것이죠. 이런 일화들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이 도둑질을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때 스파르타에서는 도둑질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권장을 했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의 기준과 다르잖아요. 고자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의의 기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스파르타에서 도둑질을 그렇게 권장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훔칠까요? 자기 소대에서 절대 안 훔칩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국가를 읽으면서도 나올 거예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의롭지 못한 집단도 그 집단 안에서는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한 소대가 다른 소대와 경쟁 관계에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훔치는 것 자체는 권장이 되지만 자기들끼리 훔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고자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스파르타나 지금이나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겉에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맹자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고자와 맹자 얘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맹자가 옳다, 고자가 옳다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증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논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 우리는 모두가 보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세요? 이거 우리가 모두가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인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인권 자체가 없었죠. 인권은 말 자체가. 개념 자체가 없었죠. 인권 탄생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인권 사상의 어떤 사상적인 기초가 된 사람을 존 로크를 얘기했어요. 존 로크가 뭐라고 했냐면 천부 인권을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죠? 하늘이 부여한 건데 논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부 인권에 어떤 대항했던 구시대의 사상이 뭐죠? 왕권 신수. 우리는 천부 인권 사상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하지만 왕권 신수 사상에 대해서는 이딴 게 있었다만 배우지 지금 믿지 않아요. 하지만 왕권 신수 사상을 담은 책도 치밀한 논증에 의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천부 인권 사상이 맞아요? 왕권 신수 사상이 맞아요? 천부인권. 모르는 거예요. 자, 1+1은 2가 맞아요? 1+1은 3이 맞아요? 일단 2가 맞죠.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합이 180도예요? 190도예요? 80. 그럼 말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부인권이 맞아요? 왕권신수설이 맞아요는 추가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천부인권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나 혼자 선택한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인류가 선택한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민주정이 좋아요? 군주정이 좋아요? 선택을 했을 거예요. 왜 민주정이 좋아요? 민주주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세종대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지금 현재 그 민주정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혼란된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우연찮게 우리가 잘 산다는 나라들이 현재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끔 가다가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들어보고 있는 중동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 거기서 선거합니다. 네?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보다는 저는 차라리 세종대왕이 왕정에 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선택했다는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하고 오름의 문제를 우리는 이게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자와 맹자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 문제를 한번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이런 제목을 소제목을 붙였어요. 인간의 본성은 선해야 한다. 왜? 맹자의 정치 사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면서 한번 인용한 얘기인데,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다져진 믿음의 토대에는 토대가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중력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잘 다져진 토대. 뉴턴의 고전 물리학의 토대는 엄청나게 잘 짜져 있습니다. 그 고전 물리학이 가장 빈약한 믿음. 중력이라는 그런 우리가 선택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도에 이런 우주 신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세 개. 지금이야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지만은 고대인들은 다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둥근 데에 살고 있다고 느껴요? 아니죠. 학교 다닐 때 지구는 둥그니까. 그리고 노래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뭐 다 만나겠네.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구가 둥근다는 거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약간 수평선, 지평선을 사진 찍었을 때.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수평선으로 뭘로 갔죠? 가서 떨어지는 거, 절벽으로 갔어요. 제 말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고대인들은 평평하다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평평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받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계를. 거기서 코끼리 4마리가 받칩니다. 코끼리 4마리가 거대한 코끼리가 이 세계를 받치고 있는 게 그 인도인들의 생각이에요. 자, 근데,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이 고대한 코끼리 덕분에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누가 받치지? 네? 이 거대한 거북이가 이거를 받칩니다. 네? 그렇구나. 잠깐만. 거북이는 누가 받치지? 어마어마한 뱀이 또아리를 들고 받칩니다. 제가 읽은 거는 여기까지예요. 신화. 그럼 누구도 의심을 해야 될 거예요. 뱀은 누가 받치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했던 신화 버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그거를 쭉 가다가 그 기원이 뭐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언무브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신이다라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건데, 신화는 여기서 끝나요. 자,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46년을 보게 되고 농사를 짓고 살고 있고 사냥을 하고 살고 있고 한계 공동체를 두고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이 세계는 잘 다져진 믿음의 토대일 수 있겠죠. 이 세계는. 이게 무엇을 밑에 깔고 있죠? 코끼리 4마리, 거북이. 이게 말도 안 된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들과 살고 있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허망된 믿음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결혼을 했다면, 결혼을 할 때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찬란한 꽃길이 열릴 거라고 그런 허망된 믿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맹자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불인지심에 근거한 불인지정.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가? 통치를 해야 되는가? 통치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불인지정은 어떤 것인가? 여민에 대해서, 정전법에 대해서, 윤리교육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것이 바로 맹자가 주장하는 하나의 굳건한 토대입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토대. 근데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토대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코끼리 4마리는 증명이 안 돼요. 그렇죠? 다만 밑에 거북이가 있어야만 코끼리 4마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맹자가 구축하는 어떤 공동체,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은 성선이라는 코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냐면 특히나 서양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인과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맹자가 얘기했던 성선이 있고요. 인간의 본성은 선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인지정을 해야 돼. 이것이 맹자의 주장이겠죠?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불인지정이라는 결과를 얻어야 되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죠. 거꾸로 뒤집어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인도 신화를 봤을 때 우리는 코끼리를 봤나요? 거북이를 봤나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코끼리와 거북이를 상상해냈죠. 창조해냈죠. 어쩌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구축했을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상상하면 이게 결과예요. 불인지정. 그리고 나서 이 불인지정의 근거가 되는 성선을 창조해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 안 선한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평생 사랑할지 안 사랑할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평생 사랑할 것이라는 가정.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나랑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인지 아닌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전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원인과 결과는 뒤집힌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볼게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원인이고 아들이 결과라고 알고 있죠? 맞잖아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까지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제 기회가 되면 더 하도록 하고.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본성에서 어떤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칸트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객관적인 세계가 이렇게 있고, 우리의 주관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인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이 세계는 그대로 존재해.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근데 칸트는 이걸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계가 이렇게 우리한테 인식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식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인식 체계에 의해서 해석되고 구성된 세계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이 노래 알죠? 저는 어느 순간 그 노래는 가끔가다 방송에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그래 우리 아이를 보면서 힘을 내야지.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리죠. 근데 언제 제가 그 노래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뭐예요 이게?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노래 하나가 어떤 관점에서 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나한테 무한한 힘을 주는 메시지일 수 있고 어떤 관점에서 부르냐에 나를 올가면을 좁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부르냐. 이미 우리는 세계를 우리의 인식들에 의해 가지고 해석하고 구성합니다. 칸트는 그것이 모든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면서 공룡이 보는 세계와 인간이 보는 세계가 다른 거 보셨죠? 그게 칸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붕어빵은 왜 붕어 모양이죠? 붕어빵 틀로 찍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계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가 인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야라는 것이 기존에 생각을 하면 칸트는 거꾸로예요. 우리는 인과의 틀로 세계를 바라보는 마치 붕어빵의 틀처럼 우리는 그런 인식의 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과의 법칙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우리의 인과의 틀에 의해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선함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왜 여기 앉아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현재 이 A의 원인이 B이고 B의 원인이 C이고 C의 원인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신에까지입니다. 거꾸로는 뭐죠? 이미 신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과의 법칙에 의한 틀은 결정론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그러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윤리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우리의 인과적 인식체계에 의하면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고 이 세계는 필연적 법칙에 의해 운행되며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근거로 하는 도덕의 자리는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칸트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동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책상에는, 의자에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무에는? 있어요. 그건 있다고 믿는다가 맞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1 더하기 1은 2이다. 생각하게 내가 하면 180도다. 이것도 전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왜 물어봐 보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성과 같은 그 빈약한 토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칸트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자유는 요청된다고 해서 요청. 증명이 아니고 논증이 아니고 요청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정론도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칸트가 요청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인간의 자유, 그 다음에 신의 존재, 그 다음에 영혼 불명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 칸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신 존재를 증명을 했어요. 칸트가 다 비판하면서 인간의 이상이 본래 넘어가는 것이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신이 존재해야만 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로워야만 해. 인간의 영혼은 불멸해야만 해. 왜? 칸트가 요청하는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명제의 형태가 되어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신은 존재한다. 영혼은 불멸한다. 명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 명제가 아니고 아무 명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실천의 법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자유롭느냐 자유롭지 않느냐는 우리 공동체 유지하는 데서 엄청나게 중요하죠. 인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노예한테 무슨 죄를 묻나요? 주인의 명령을 어긴 것 아니면 노예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인데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주인한테 묻지. 그렇죠? 인간의 실천 법칙이 엄청나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는. 세 번째, 증명되지 않는. 제가 볼 때 칸트가 요청한 이것이 인도 신화에서 얘기할 때 구축했던 코끼리와 거북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맹자의 성선도 이와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자유든 신이든 영혼이든 또는 맹자의 인간의 본성을 선언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신의 비유를 든다면 신이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지시하고 인도하고 이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소실점이라고 아시죠? 여기 그림을 제가 그립니다. 가로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소실점은 이 화판에 있나요? 아니죠. 저 뒤 어딘가에 가상의 점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네? 그러면 이 소실점은 언제 필요하죠?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합니다. 내가 밥 먹을 때 소실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화장실 갈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길 걸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마찬가지로 칸트가 요청했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도덕적인 실천을 할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 전체의 구석구석에서 나를 규정하고 감시하는 실체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맹자의 성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고자의 입장을 선택할 때와 맹자의 입장을 선택할 때는 예를 들어볼게요. 한나 아렌트의 그 책 중에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뭐냐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자기 어떤 저술을 한 건데 이 양반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칸트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아이히만이. 근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히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치 시대의 중간 관료급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열차에 실어가지고 어떤 가스실에 보내는 그런 걸 이제 행정을 맡던 사람이에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복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서 온 거죠. 자기는 한 그런 거예요. 나는 법 때문에 했다. 법을 지켰다. 나는 관료로서 행정할 수 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료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죠. 자기들은 자기 일만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천인 공노할 만한 그러한 악을 범하는 자는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 보니까 평범한 가정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규칙을 잘 지키고 음주운전도 안 하고 속도 위반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러한 끔찍한 행위에 자기가 기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때 나치 시대에는 나치의 법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공동체에 해악이 끼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그들을 격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히만의 얘기처럼 또는 고자의 주장처럼 의의 기준이 바깥에서 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규칙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항변을 하는, 아직까지 우리 그 나라에 이런 항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 행위를 했던 자들에 대해 가지고 누구나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변명을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범법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창씨 개명을 하고 그때 일본 천황을 위해 가지고 찬양을 했던 자들이 애국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고자의 얘기가 맞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아니라는 걸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것이 바로 맹자가 얘기했던 불인지심, 차마 어쩌지 못하는 것은 보편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에게 칼로 찌르거나 죽이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를 참아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을 맹자는 불인지심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자의 논쟁과 맹자의 논쟁 중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 맞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거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어떤 토대를 요청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산광과 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육아를 얘기를 할 때 삼강 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삼강은 전한시대 한 무제 때 활약했던 동중서가 정리하는 거예요. 올인은 맹자에 나온 개념입니다. 삼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올인은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의발, 자유유서, 공유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별 구별을 사람들이 써요. 그렇죠?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삼강은 통치 이념으로서 쓰여진 것이고 올인은 윤리 형식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하나 예만 들어볼게요. 여기서 군의 신강, 부의 부강, 부의 자강 할 때 강자가 무슨 뜻이냐. 군의 신강과 군신 유의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똑같이 군과 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강이 뭐냐면 별이 강자라고 얘기하는데 별이. 별이가 무슨 뜻이냐. 이 물고기 잡는 그물 있죠? 그물 있으면 이 그물을 낙 같은 거요? 여기, 그쵸. 요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네. 이게 없으면은 그물이 그물 역할을 못해요. 그럼 그물에서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별입니다. 그럼 임금이 신하의 별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 중에서 누가 우위에 있느냐? 임금이 우위에 있죠. 그러니까 신하의 행동은 별이가 되는 임금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위 자각, 아비와 자식의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죠? 아비. 부위 부강, 지아비와 지어매의 관계에서 지아비. 자, 그럼 군신유의는 어떤 거예요? 임금과 신하는 뭐에 바탕을 둬야 되죠? 의로움에 바탕을 둔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 유친. 아비와 자식은 어떤 관계? 신의 관계. 네? 아비와 자식은 의로움을 따지면 안 돼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비와 자식이, 부모와 자식이 의로움을 따져서 문제. 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너는 그거 잘못된 행위야. 부모는 자식에 대해 가지고 신 또는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비. 의로움이 아니고. 부부는 서로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녀는 다릅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차별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차이로 봐야 됩니다. 지아비가 지엄이의 별이가 아니고 지아비와 지엄이는 다릅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 달라진 사회에서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상권과 오륜의 차이예요. 저는 상관이라는 것을 바로 도덕이라고 보고 오륜을 윤리라고 봅니다. 왜? 이 도덕에 있어서는 이미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가 정해져 있어요. 신하는 자식은 지엄이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행위이죠? 임금과 아비와 지아비를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다릅니다. 오류는 달라요. 의롭지 않은 관계는 내가 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할 겁니다. 먼저. 자, 제가 이제 형식으로서의 윤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도덕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게 옳은 거야? 왜냐하면은 도덕은 그 행위에 대해서 타자가 평가를 했어요. 왜? 이미 옳고 그름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모양 뒷골이에요. 이미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어긋나지만 아니면 아무 죄가 없고, 윤리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해진 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 문제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내용은 인거라는 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식은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의로움이 뭐죠? 구미신강에 의하면은 임금에 충성하는 게, 임금의 길을 따라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사전에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의로움은 뭐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의로움의 그 어떤 그 마음의 단서가 수호지심. 수는 뭐죠? 나의 의롭지 못한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오는 타자의 의롭지 못한 행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미 의로움과 의롭지 못함이 이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거는 논증적으로 사전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 행위인지, 의롭지 않은 행위인지. 자,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원인을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맹자와 플라톤을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주변에서 너는 그거 왜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 자체가 목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겨요. 대표적으로 하지만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그렇죠. 그리고 놀이가 그렇죠. 그리고 노동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노동은 원인이 있는 행위이죠.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누가 시켜서 등등등등. 그러면 어떤 내용은 인과는 틀로 설명이 되는 것인데 칸트가 얘기하는 자유는 원인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하는데 나는 이거를 돈 벌기 위해서 해. 나는 누가 시켜서 해. 나는 이런 이익이 있어서 해. 난 자격증 따려고 해요. 이것이 과연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 칸트의 얘기입니다. 설명될 수 없는 게 자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는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왜? 원인과 이유가 있으면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아이들이 가장 하는 변명이 뭐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엄마가 시켰어요. 엄마가 하랬어요. 그렇죠. 하지만 자유로운 행위는 나에게 책임이 온전히 부여됩니다. 자, 맹자의 사단이나 옳음, 이것은 칸트의 요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야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토대가 되는 사후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인도 신화에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코끼리와 거북이와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는 내용이 설명이 있지 않은 온전한 형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은 형식일 뿐이에요. 친함도 어떤 것이 친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저는 요즘에 가끔 가다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같이 뭐 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런 것만이 친한 걸까요? 자식을 저 멀리 유학을 보내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보내고 나서 만나지 않는 관계도 친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친구지간에 신뢰가 있다는 건 뭐죠? 매일 만나가지고 전화해가 추적달고 이게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걸까요? 아니죠. 몇 년 동안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전한 신뢰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곧 이러한 맹자가 얘기했던 군신유 1호, 부자유 친, 부부유 혈, 장유유 서, 동유신 이런 것들은 다 형식이라는 겁니다. 사전에 어떤 것이 서로 신뢰가 있고 어떤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사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중서는 이러한 윤리 형식, 맹자의 옳음을 외적 기준이라는 내용으로 채워진 도덕 법칙으로 바꿨습니다. 자, 군신유의에 대한 그런 해석 한 가지만 하고 맹자에 대해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맹자의 혁명 사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혁명에 대한 얘기는 아마 나중에 민주주의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올 건데 혁명에 대한 설명을 또 생략을 하고 그 내용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나라의 선왕이 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탕왕이 거왕을 쫓아내고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는 일이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탕왕은 은나라를 하나라 마지막 왕인 폭군인 거왕을 내몰고 은나라를 세운 왕이고요. 성군의 대명사 중에 한 명이죠. 무왕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문왕과 아비인 문왕과 함께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폭군인 주왕을 정벌하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근데 탕왕과 무왕은 은나라와 주나라를 세우기 이전에는 거왕의 신하였고 주왕의 신하였습니다. 맞죠? 마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는 고려의 신하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맹자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재선왕이 물어봅니다. 신하가 그 군주를 시해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그렇죠. 쿠데타죠. 그 내용만 보면 쿠데타입니다. 군 위 신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결의를 몰아낸 거예요. 근데 공동체 자체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동종소행의 이론이에요.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것을 잔이라 하며 잔적하는 사람은 군주가 아니고 사내 새끼에 불과합니다. 일부일 뿐입니다. 사내 새끼 한 명을 주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군주를 시해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군의신강의 윤리죠. 그러니까 무엇이 의롭지 못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맹자의 덕사상을 얘기했어요. 덕은 민심을 얻는 것이다. 이때 당시 민심의 떠남을 보면서 이미 이 거왕이나 주왕은 군으로서의 일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탕왕과 무왕은 이런 선택을 했어요. 맹자는 다른 구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군주한테 충분히 조언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떠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지도 윤리적인 나의 선택인 거예요. 자, 조선의 역사경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맹자의 얘기를 이제 민본사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맹자의 사상을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서양의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을 이거를 지금 현재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하죠. 초창기에 중국에서 이거를 민본주의라고 번역을 해서 쓴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본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게 된 현재인데, 자, 맹자가 민위기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가장 귀중하다. 사직, 차직. 사직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 군위경. 임금은 중요하지 않아. 자, 우리 처음에 맹자의 정치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맹자가 노심과 노력을 구분했었죠. 그렇죠? 노심자가 바로 치자이고, 노력자가 치어자이고, 그 다음에 노력자가 먹이는 자이고, 사자. 살인하고, 노심자, 다스리는 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먹임을 당한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역할 분담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역할 분담을 했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역할 분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군, 위, 신, 강의는 절대 안 되죠. 군이 가장 중요하죠.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임금은 중요하지 않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가르치는데 제후도 국가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사직은 지금 경복궁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직단이 있고요. 왼쪽으로 좀 가면은 요 위에 있죠. 종묘 있죠, 종묘. 종묘와 사직이 국가 시스템이에요. 조선도 그렇고 이주나라도 그렇고. 종묘는 조상의 왕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고, 사직은 사는 곡식신, 이게 땅신이고 지금 곡식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의 어떤 그러니까 종묘는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사직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묘와 사직의 제대가 통치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사극 보면은 신하들이 종묘와 사직을 보존할 수 있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국가 시스템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주가 그런 국가 시스템을 위태롭게 해. 그럼 가르쳐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군주를 가르치는 적이 있죠. 네. 맹자는 더 무섭습니다. 보세요. 희생 제물을 잘 준비하고 제사에 쓰이는 곡식을 정결하게 마련하여 제사를 때에 맞춰 지냈는데, 이게 사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면 사직도 갈아치운다.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정이든 구체정이든 백성들의 삶을 귀하게 하지 못하면 다 갈아치우라는 얘기가 먼저 얘기예요. 사직에서 사직단 저걸 없애라는 얘기가 정도가 아니고 국가 시스템, 통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썼죠. 맹자의 혁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의 삶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군주도 국가 시스템은 사직을 가르치는 것도 왜? 백성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맹자의 혁명은 실제 왕을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왕도 사직도 백성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혁명적인 사상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짤막한 글을 쓴 게 있는데 거기서 뭘 얘기했냐면 공자가 얘기했던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 예와 악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과거의 모순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대표적인 키워드가 제가 볼 때 노동해방, 여성해방 그런 얘기인데 저도 상당히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은 맹자가 얘기하는 혁명처럼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서 함께 살 것인가, 어떻게 모순을 극복하고 더 나은 곳으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통해서 맹자의 정치 사상과 윤리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